안녕하세요.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한반도하고 대만 해협의 전쟁 가능성을 다룬 최신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교, 경제, 군사적 변화를 다 담고 있더라고요. 자,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두 지역 중에 어디가 더 위험할까? 또 왜 그럴까? 그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보고서의 그 핵심 결론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론은요. 두 지역 모두 물론 위험하긴 한데 그 위험의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좀 단기적이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이 더 크고요. 대만 해협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충돌 위험이 더 높다. 뭐 이런 분석이죠. 아, 성격이 다르다. 흥미로운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요. 먼저 북한 상황인데요. 외부적으로 보면 그 가상화폐 해킹 같은 걸로 스스로 이제 재정을 충당하는 능력이 꽤 커졌고요. 또 러시아나 중국과의 연대도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후계 구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내부 동요 가능성 같은 약간 불안정한 요인들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불안정성이요. 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서 정권 생존을 위해서라면 좀 예측 불가능한 행동, 심지어는 그 핵을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까지도 단기적으로는 높아졌다고 보는 거죠.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요? 와. 그럼 반대로 대만 쪽은 어떤가요? 중국은 그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걸 달성하려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25년 1월 한 달에만 군용기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248번이나 넘었다고 하니까요. 248번이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진짜 침공을 한다면 중국 스스로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나 또 이게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 이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좀 망설이게 하는 강력한 억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는 당장 뭔가 터진다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의 역할도 좀 차이가 있겠네요. 한반도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방어 약속이 꽤 확고한데 대만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미국이 한국 방어 의무는 분명히 했지만 만약에 대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한국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작전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법적 작전적 제약이요? 네, 한국은 법적으로 한반도 밖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는 없고요. 또 더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혹시 이 틈을 타서 도발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결국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유연성, 선택지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캠프 원 프리스 이전 비용 분담이라든지 아니면 12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라고 하죠. 이게 또 비교적 조용히 타결된 걸 보면 동맹의 틀 자체는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제도적인 기반 자체는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약간 다른 흐름도 지적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동맹국들이 점차 안보 문제를 미국의 어떤 경제정책 변동성하고 좀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안보랑 경제를 좀 별개로 보려는 움직임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바꾼다거나 할 때 우리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에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북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예전에는 주로 원조를 얻으려고 도발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해킹으로 직접 돈을 벌고 아예 비핵화는 없다고 선언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분석이네요. 아까 2025년 한 해에만 해킹으로 1조 원 넘게 벌었다고 하셨죠. 이게 제재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한반도 위험을 좀 다르게 봐야 하는 핵심 이유인데요.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버 범죄로 자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또 핵 선제 사용까지 포함하는 군사 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소위 참수작전 같은 공격적인 전략이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권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춰버릴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억지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억지력의 역설. 그러니까 상대를 누르려는 힘이 오히려 더 위험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그렇죠.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오히려 극단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김주애를 내세우는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내부 불만 가능성 같은 것과 맞물리면 예측 불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 정말 복잡하네요. 반면에 대만은 자체 방어력을 키우면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중국의 압박에 맞서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실제 침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서방의 경제 제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이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두 지역 중 어디가 더 위험 임계점에 가깝다고 봐야 할까요? 보고서의 결론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단기적이고 우발적인 충돌 위험성, 특히 그 핵 사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현 시점, 그러니까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의 위험성이 대만 해역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더 높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자칫 잘못하면 거의 경제적 자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반면에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잃을 게 상대적으로 적고 내부 불안정성이나 예측 불가능한 핵 교리 같은 것들이 결합돼 있어서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나설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보나요? 확률적으로요? 확률만 따지면 아무래도 조약상 방어 의무가 있는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보고서에서는 한 95% 정도로 추정하더군요. 반면에 대만은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한 75% 정도로 추정하고요. 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95%대 75%, 꽤 차이가 나네요. 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이고 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확대될 위험이나 작전상의 제약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대만 유사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지원 제약 같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본토와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여지는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정말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여러 층위에서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한반도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대만 해협의 구조적인 긴장감,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위험,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의 복잡한 역할까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지역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북한이 이제 사이버 해킹 같은 걸로 재정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고 또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굳혀가는 이런 새로운 현실 앞에서요. 기존의 어떤 경제 제재나 외교적인 압박, 심지어 억지력의 역설까지 우려되는 이런 군사적인 접근법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동북아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 새로운 생각을 시작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